안녕하세요, 북서역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징승 5강에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징승 5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가진론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내용에서 이 징승 5강에 나는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시황은 BC 210년 수행 도중에 상동승 사구에서 병사했다. 자, 사망에 임박했음을 느낀 그는 장자인 부소의 재기승을 지시하는 조칙을 남겼지만 한간 조군은 이 조칙을 묵살했다. 그리고 이사와 막내 호예를 끌어들여 조선을 위조해 부소와 모겸에게 불효와 불충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죽음을 내리고 호예를 즉위시키려고 해치겠다. 그 결과 부소는 자살하고 승고하지 않았던 모경은 체포 자살했다. 호에는 이세항제로 이제 즉위했고 이듬해 조고를 난중요원을 임명하였고 조고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정권을 장악한 조고는 반대파인 종실과 고관을 이제 수충하고 이 임무에 가담했던 이사도 뭐냐면 처참한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사도 이제 자업자득한 거죠. 예. 자기가 거기 이제 쓸데없이 음모에 또 가담을 했고, 거기 또 자기 동문이었던 한비자를 질투해서 이게 모함을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예. 자, 하여튼, 백성들은 여전히 아방궁의 축조 등 그 당시 이제 대공사를 동원했으며, 요역의 징발과 가혹한 법치는 계속되었다. 자, 그때 이 아방궁하고 같이 또 여산릉이라고 있죠. 여산릉, 진시황 무덤. 자, 그래서 대규모 이제 통합공사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동원됐다는 거. 자, 이에 이제 진제국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점차 높아졌다. 자, 시황전은 생전에 세 가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나라 멸망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건데요. 첫째로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그래서 북방에 대해서 BC 215년에 장군 모겸에게 30만 대군을 주어서 흉노를 정벌하겠고, 흉노는 북방의 몽골 초원지대에서 유목생활했던 종족으로서 당시 군장 선호에 지하에서 부족이 통합되어 점차 남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홍로족들은 이미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그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이라는 것도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도 그 전에 이제 장성들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장성도 이 홍로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장성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홍로의 이제 그 최고 높은 삶을 선우라고 하는데, 자, 이 선우의 지위 아래 부족이 통합되고 점차 남하하고 있었고요. 후의 일이지만 이제 그 무뚝서우가 있죠. 대표적인 선우가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모기어는 흉노를 항하 북쪽으로 쫓아내고 오로드스 지방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 오로드스 지방은 망남이라고 하죠. 보통 고비 사막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 북쪽을 막북, 그러니까 외몽골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쪽을 뭐냐면 망남 지역이라고요. 망남, 이 오로드스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내몽골 자치주 부근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 오로드스 지역은 그 초원 정도가 반이 되고요. 농경을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뭐냐면 상당히 유목민족들에겐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그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제수동을 강제로 이주시켜 수비를 굳건히 하는 한편 BC 214년부터 이 지역의 영구히 확보하고 홍해침을 막기 위해서 요동에서 그 농성고까지 그 총 5천 개의 장성을 쌓았다. 이게 이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그래서 이제 요동까지인데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그냥 측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왜냐면 그 장성이 그 옆에도 있지만 토성이거든, 토성. 그래서 그 판축 기법을 만들어서 만든 토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토성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토성만 보고 대충 위치가 요 정도일 거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날 만리장성보다 더 좀 북쪽에 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냥 여기는 그 추적한 지금까지 추측한 것것만 적어놓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동국공정 일화로 요 만리장성 끝을 그 진시황의 만리장성 끝을 평양성까지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반도 북부를 예전부터 장악하고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만리장성이가 부였던 것은 전국시대 때 연, 조, 진 같은 민족들이 북방 유민들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것으로 보수해서 연결한 것이다. 자, 장성은 단순히 대립된 두세 개의 경계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농경세계와 이목세계는 자연 조건을 기준으로 한 생활 문화의 경과이기도 하고, 역으로 장성의 축조는 스스로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만 나가고 그 이상은 나가지 않겠다는 어떤 이제 한계를 지어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신앙제는 또 BC 214년에 현재 강동성, 강서, 그러니까 이제 월족들이죠. 오늘날 이제 베트남 선조들이 살았던 그 월족들이 이제 살았던 곳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 북부의 세력을 떨치고 남월 왕국을 군대 파견해 진해 지배에 복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강동, 강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복건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제 진나라 때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화의 범위는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초창기 때는 이 지역은 거의 독립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무제 때 여기 이 지역을 다시 이제 재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북부 베트남을 지배고는 여기 이제 한족화 시켜버리죠. 중화세계로 편입되게 들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토목공사는 그 여상릉과 아방궁을 건설한 이었다. 그래서 BC 212년 호공 이래로 수도였던 함양이 좁다는 이유로 새로운 궁전에 종용을 개시했고, 아방궁이란 그 궁전의 앞부분인데 지명으로 임시 호칭에 붙인 거고 준공되기 전까지 진이 멸망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없었다. 자, 그 규모는 동서 약 690m, 남부군은 115m에 1만 명 앉을 수 있는 거대한 궁이었고요. 아방궁이 지상의 궁전이라면 지하의 궁전으로서 시황제 지기와 동시에 착공한 것이 여상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상릉은 이제 순왕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만드는 그 크다란 무덤을 살아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순왕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여상릉이었다. 그래서 이 현재 남아있는 묘는 거대한 붕구로서 이제 높이가 100m, 한 변에 50m, 정방형으로서 깊게 판 모실 속에서 궁전이 건축되고 백간이 자리도 정해져 있었으며 사후에 호사스러운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현세 그대로 재현해 작은 중국의 세계를 뭐냐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개세사상이라고 해요. 개세사상. 그러니까 개세사상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삶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라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이게 뭐냐면 순장을 하거나 요 당시에는 이제 순장을 하지도 않고 그 병마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거나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병마용갱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 약간 크고 해갖고 도자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대개 이제 자신을 지키는 친위 군단, 이렇게 군인이나 말 같은 거 마차로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마용에 나와 있는 유물이 여기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리장성과 치도의 건설 등은, 자, 통일 중국의 유지와 미래를 위한 사업이었지만, 아방국과 여성 등은 확실히 황제의 이용을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10년이란 단기간의 대규모 진행에 따라서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 막대한 비용은 농민에 대한 중과세로 나타났고 노동력은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건축물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건축물이나 필요 없는 하지도 않은데 토목공사들을 많이 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진시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당시 진해 호구수는 400만 호, 약 2천만 정도로 추정됐으며 약 15% 인원이 동원됐을 걸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세양제 때 이 토목공사를 계속 계승해서 했으므로 가혹한 법치 않게 과도한 중세와 그다음에 징발따 농민의 부담 한계가
농민의 부담은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시황 그 진나라의 몰락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에 이제 그 진에 대한 반항의 기치에 든 것이 징승오강인화죠. 자, 징승오강인화는 그 최초의 농민반란이죠. 물론 예전부터 이제 농민반란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지만 이게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농민반란이 이 징승오강인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관련된 그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징승오강인환이. 그래서 특히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 명언을 남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 진승이 했던 그 명언 중에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것도 있죠. 요번에 이제 만정에 했던 내용 있잖아요. 왕후장상의 시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자, 요 말은 이제 그 만적이 처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짐승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야. 짐승이. 그다음에 뭐 연작이 없지 홍곡의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비와 참새 같은 작은 새가 큰 새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런 말도 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짐승 오강의 난이 또 일어났던 이유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가혹한 토목공사도 배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짐승 오강은 그 뭐냐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마을 사람들 이끌고 만리장성 이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며칠 동안 이제 지체가 됐는데 기일 내에 이제 도착하지 않으면 진나 법에 의하면 이에 대한 이제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마찬가지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가혹한 토목공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좀 진율이 좀 융통성이 있어갖고 뭐 천재지변의 경우에 좀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굳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세항제의 원령 해수 가까이 있는 대타 대 대탁행에서 그 두 사람은 북변을 수비하기 위해서 징발한 농민 900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것은 가혹한 진해 통치의 반항을 비롯한 진해에 대한 반항을 비롯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 이제 출신이 나오죠. 해수라는 것은 이제 강남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반환 대택행이라는 곳에서 대택행 대택항이죠. 예. 발음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택항에서 이제 반란이 일으켰는데 요 해수 부분에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보니까 요건 초나라예요. 초나라. 그래서 초나라는 그 진나라와 맞먹는 그 세력이었고 마지막에 멸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반진 감정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진승 오강이 이런 이제 그 일어난 것도 이런 그 분위기였고 후에 이제 항우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이 사람도 예전에 초나라 출신이었죠. 예. 그래서 요와 연결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모두 초나라 출신으로 초나라의 확장에 한다 의미에서 장초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이 장초라는 국호도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사방에 봉기 참여에 호소했다. 그러니까 가중한 노역과 가혹한 법제에 시달리고 있던 농민들은 중앙에 파견된 관리를 사려고 이에 호응했고요. 그다음 강소성 폐원에 병사를 끈 유방과 강소성 소주 부근의 오중에서 거봉한 항우 등 가장 유력했다. 이 강소성이나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도 초나라 영토죠. 예, 그래서 초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승과 오강은 주력군이 진군의 반격을 받아서 패배함으로써 불과 반년 만에 살해되고 그들이 세웠던 농민 정권도 붕괴됐다. 그래서 진나는 노예 군대에 의해서 여기 이제 진압됐다고 그래요. 자, 이 징승 오강에 대한 훗날 이제 사가들의 평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 사기의 이제 사마천, 그러니까 사마천에 쓴 사기에는 요 농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증승이라는 사람 있죠. 증승.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열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제후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전에 집어넣지 않고 제후의 격하는 증승 세가전에 집어넣었어요. 세가라는 이름.
그래서 진승은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진승세가라고 이제 집어넣고요. 자, 이런 거 볼 때 농민 반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한서를 쓴 방고는 좀 이 농민 반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진승은 물론 그 당시엔 세가가 없었으니까 진승의 열전 시원을 끝냈는데 부정적이야 상당히 부정적. 예. 이렇게 두고 있고 왜 그러면 방고가 농민 관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냐? 그 앞에 이제 신라나 때 있죠. 신라나 때 말기 때 그 당시 농림의 난이 나는지 정미의 난이 나는지 농민 관련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그 보고 난 그 방고 입장 볼 때는 이 농민 관련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농민 반란, 이 진승 세가의 그 네, 진승 오강의 난에 대한 평가, 후대인의 사기의 평가와 그다음에 그 한세 평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뭐 2차 논술형 그 문제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예,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짐승 5강에는 이제 실패했지만 이 봉기를 계기 위해서 각제 반진 봉기가 이제 유발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206년에 진은 멸망하고 만다. 자, 이 또한 단기간이지만 왕조를 수입한 진승의 행동은 이후 유방에 의한 한왕조의 설립에 성공가 되었다. 역사적 의미를 이제 적어놓고요. 자, 진승의 장조 청건이 멸망하자 항우와 유방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항우는 초나라에서 대대적인 장군이 됐던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신장이 8척, 180cm가 넘고 이에 반해 유방은 그 항우보다 나이가 좀 한 10살 몇 살 넘어, 열 몇 살 많은데 초나라 출신이긴 하지만 농민 출신이고요. 어릴 때 유업이 됐다는 건 이제 그 주변에 그 뭐냐면 그 껄떡껄떡 하는 사람들하고 놀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젊었을 때 일도 안 하고 그냥 양아치 무리들과 같이 놀러 다니는 그런 이제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향리의 도로와 치안을 담당한 점작이 됐고 후에 군도에 수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덕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방하고 항우는 같은 초나라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 유방은 이제 농민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때 정예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그 한 3만 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유방은 정예병도 아니고 주변에 동네들 그 뭐냐면 자신의 예전 놓았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완전 달랐던 거죠. 예. 자, 그렇지만 항우보다 유방이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항우는 독불 장군이죠. 예. 근데 이제 유방은 이제 유들리께 이제 뭐 상황을 대처하고 많은 인재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오른팔 왼팔을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토사구팽 시켰지만 자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길 수 있었고 또 유방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항우가 원래 이제 그 고향이 초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간중을 점령하고 나서도 원래 유방이 이제 간중을 먼저 점령했다가 항우한테 이제 양보를 했죠. 힘이 딸리니까. 근데 항우가 이 간중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 자기 고향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유방은 이 간중을 장악했던 간중을 장악한 게 유방이 이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이 간중 지역이 지금의 그 강남 지역인 초나라보다 그 당시 생산력이 상당히 높았죠. 인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항우가 유방을 매번 이제 전투에서 이겼지만 계속 유방은 끊임없이 간중 지역부터 보급이나 인력을 공급을 받았던 반면에 항우는 상대적으로 보급이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막판에 해야 전투에서 유방군에게 이제 뭐냐 격파를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항우와 유방은 초의 해왕을 맹전. 해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초나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예. 마지막 왕의 후손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나라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끌어들이려면 뭔가 상징적인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왕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뭐냐 초의 마지막 왕의 후손을 뭐냐면 데리고 와갖고 해왕을 앉히면서 이들 이제 뭐냐 밭을 모시면서 이제 그 반진을 이제 뭐냐면 외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자, 그래서 맹주도 하고 먼저 진해 수도에 함양을 입성한 사람이 진해 본거진 간중의 왕이 되고 액성했다. 그래서
항우는 진해 주력을 격파하면서 진격했지만 유방은 이제 딱 보고 진왕시의 내분을 틈타서 먼저 함양에 동착했다. 그래서 유방은 진해 궁중이나 창고를 봉인해 이를 보존하는 데 주력했고 진해 가혹한 법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시켜서 법상장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법상장이라는 건 진해 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사함을 죽인 자는 사형, 상해를 입힌 자는 도둑질한 자는 각각 정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원칙이자 약속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액션일 뿐이지 실제로 나중에 한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이런 법률 가지고는 간단한 법률 가지고는 나라를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법률을 보면 진의 가혹한 모습들을 좀 약간 버리고 했지만 진나라의 기본적인 법 틀을 그냥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도 유방이 먼저 도착은 했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뭐냐면 항우한테 양보를 했죠. 근데 항우가 그 받아주지 않고 그냥 뭐냐 강중을 접수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방보다 1개월 늦게 한국까지 도착한 항우는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자국을 거느리고 했고, 유방은 항우의 진영에 가서 홍문에서 해결했는데, 그게 이제 홍문지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항우 측에서 그 뭐냐면, 유방을 이제 뭐냐면 칼춤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죠. 항우가 이제 그 옆에 참모가 죽이려고 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번개가 나갖고 그걸 막아갖고 했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항우는 함양을 진격해 그 뭐냐면 진나 왕조를 멸망시키긴 했으나 자신의 우유부담으로 인해서 결국엔 유방을 죽이기를 놓치게 되었다. 자, 진을 타도한 항우는 진시황이 수입한 중앙집권체제를 부정하고 전국시대 예체제에 대한 부활을 깨었는데 이는 항우가 초나 귀족 출신이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초나 귀족 출신은 뭐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초나는 예전부터 군현제를 먼저 시행한 나라죠. 중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원의 어떤 그 조상간 간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H체제에 대한 부활을 깼는데 이때 H체제라는 건 무슨 체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뭐 봉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하여튼 그런 거 같은데 봉건제이기도 있어요. 왜 제가 그 소설 초안지에 보면 항우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진을 타도하고 나서 봉건 체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제 왕을 임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자신이 간중이 지배했음에도 있음에도 간중을 버리고 이제 자기 땅을 도왔다고 했잖아요. 초나라 땅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뭐냐면 유방이 이렇게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예체제에 대한 부활을 깼다는 게 제 생각에는 그 봉건제 부활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항우가 초나라 사람인데 왜 봉건제 부활일까? 이건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해왕은 의제를 옹립한 후 그 해왕을 의제로 옹립한 후 스스로 서축패왕이 되어 팽성을 도읍했고 그 공적이 있던 나머지 18명의 장군을 왕으로 삼아서 전국을 분봉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실제로 해왕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 뒤에 항우가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약속과 달리 유방은 한중의 왕을 삼았지만 시세의 역행한 봉공제는 이제 뭐냐 새로운 전란의 불씨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우에 대해서 이때 예치제에 구하는데 요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의제가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항우가 이제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요 항우가 봉공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봉이 이제 마련된 지 1개월 만에 제나일종의 또 정형이 먼저 분봉의 불만을 품고 방기되었고요. 항우가 진압에 나선 틈에 타 대우했던 유방은 간중을 진격해 그곳을 편정해 동쪽으로 진격해 항우가 대기했다. 결국엔 항우가 내버려둔 간중 지역을 유방이 차지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유방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죠. 자, 초나 한나라는 이후 이제 수년간, 7년간 사투를 계속됐지만 간중이라는 천하 제1의 후방 기지를 확보하고 있던 유방이 병력이나 보급면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결국 항우는 BC 202년에 자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 평민 출신이었던 유협지다였던 이 당시 이제 그 뭐냐 유방이 결국에는 귀족 출신이었던 항우를 해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이겼다. 예, 해야 전투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방을 도와줬던 뭐 한신, 팽월 등등등등을 이제 등 있죠. 자, 이 초창기 때는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제후로 임명했죠. 이걸 이성제후라고 했는데 이성제후로. 근데 얘네들 못 믿어. 자기 그 핏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토사구팽했죠. 예. 그래가지고 한신이나 팽월 등 등등등 이성제후들을 다 제거시키고 대신에 그 자리를 동성제후로 채워 넣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그 당시 202년에 그 해야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결국에 자살했다. 요 해야 전투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교과서나 이런 데는 해야 전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전투는 이름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챗GPT 학습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이, 잠깐만요. 어, 유방이, 한나라 유방이 항원을 격파한 해야 전투 있잖아. BC 202년에 일어난 이 해야 전투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좋아, 해야 전투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 해야 전투는 기원전 202년 중국 초안전쟁, 초나라와 한나라의 내전 마지막 국면에서 벌어진 결정적 전투야. 여기서 한나라의 유방 훗날 한고조과 그의 전략가 한신이 초나라 항우를 포위 격파함으로써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돼. 좀 직관적으로 비유해 볼게. 마치 엄청난 장기 경기에서 한신은 상대방의 장군을 교묘히 몰아넣어 꼼짝 못하게 한 뒤 마지막에 단칼에 끝내버린 거야. 해야 전투는 그 단칼 같은 장면이고 이미 그 전부터 여러 번 포석이 깔린 끝에 나온 거지. 이제 더 기술적으로 풀어보자. 당시 상황은 이래. 유방과 항우가 수년간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신은 북쪽에서 위나라, 제나라 등을 차례로 평정하며 거대한 병력을 확보했어. 한편 유방은 항우와 직접 부딪히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초나라 세력을 이간질하고 있었지. 해안은 오늘날 안후이성 링비 부근으로 항우의 주력군이 최후로 진을 친 곳이야. 한신과 유방연합군은 수십만 대군으로 항우를 사방에서 포위했어. 항우군은 기껏해야 수만에 불과했지. 그러다 사면초가로 유명한 일화가 나와. 한신은 초나라 노래를 사방에서 부르게 해서 항우 병사들이 고향이 이미 함락된 걸 아니냐며 사기를 잃게 만든 거야. 결국 항우는 밤중에 탈출하려 했지만 오강까지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 좀 더 군사적으로 보면 해야 전투는 포위 선멸전의 고전적인 예야. 한신은 다리, 보급로, 지형을 치밀히 봉쇄해 항우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물자도 끊겼어. 즉 거대한 가마솥에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천천히 온도를 올리듯 점점 숨통을 조여서 마지막에 끓여버린 거지. 여기서 궁금한데 혹시 너는 병법에서 말하는 포위. 자, 그래서 해야 전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202년 유방은 여러 왕들의 추대로 황제를 즉위했고,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체제를 답습하면서 통일시대에 맞게 개편을 이제 재편하는 작업을 나섰다. 자, 유방이 이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그를 받들어 한왕조를 창업한 집단이 대다수가 신분이 대한 낮은 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유방 자체도 신문이 나왔고요. 또 유방하고 이제 끼리끼리 이제 모인다고 끼리끼리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근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되게 신분이 낮았죠. 예. 그래서 그들은 진나라 관료보다 행정적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가 유방과 사이에서 군신 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창업 공신들 중에 한해 대관 관료인 가문 장량을 제외하고 대개 폐연의 서기춘인 소아와 감옥 간수 출신 조참이 그나마 글자를 좀 읽을 정도의 학문에 이제 지가 있는 편이었고 그 외에 번개, 간영, 주발, 화우영, 노간 이런 것들은
당시 이제 그 젊었을 때, 유방이 젊었을 때 같이 이제 뭐냐면 놀았던 무예파 출신이었죠. 자, 유방과 이들 신하들 간을 결합시킨 것은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의 신의관계였으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국시대 때 형성된 어떤 이제 사회적 습속을 자리 잡고는 인격적 결합관계였다. 자, 인격적 결합관계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 그다음에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경세가들이 사기층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주죠. 그래서 산림수택을 가산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줘서 사기층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제 인역적 관계죠. 그래서 이런 게 인역적 관계가 이제 그 경대부하고 사기층뿐만 아니라 일반민들 사이에도 이제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물질적 수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다. 그래서 유방이 큰 형님으로 대접받고 또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재물을 끌어다가 자기 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임역 집단이라고 하죠. 이런 고조 집단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임역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인맥관계에서 벗어나 상하적 군신관계 전환이 무겁다 시급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님, 아우님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형이 아니라 황제로서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황제를 즉위한 고조가 시행한 첫 번째 임무는 이대 집단의 농공 행상이었다. 항우를 타도하게 협력한 공식 7명은 왕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병 이후에 공신을 연호를 보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후라고 하지만 제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제후 왕이라고 하는 왕급 제후가 있고 그 밑에 연호로 해가지고 이제 로서 이제 대우를 받는 제후도 있었죠. 예. 근데 이 왕으로 보원했던 제후들은 나중에 항우가 다 쳐내죠. 그래서 요게 이성제후로 이제 처음 봉했는데 나중에 자기 동성제후로 다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도에게는 한계현을 단위한 한 봉업이 지급됐고 그곳에서 징세된 조세가 그들의 수입이었다. 자, 그래서 왕으로 봉했던 사람들은 실제 통치권을 갖고 있었고 이 여도라는 사람은 그보다 좀 한 단계 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통치권보다는 그냥 조세 수입만 갖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여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그 경제적인 보답만 해주면 되는데 통치권을 갖고 있는 이제 이 왕급은 좀 경우가 다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이들 공신에 대한 처우는 한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격적 결합관계로 통일 제국 내에서 황제와 신하의 관계를 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인격적 결합관계를 그 당시 신하와 황제의 관계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신들의 처우를 통해서 이런 형님에서 황제로 이게 관계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제후왕의 7명을 차지하는 왕국의 크기는 큰 왕국의 경우에는 몇 개의 군, 몇십 개의 현에 이뤘고, 이 당시 제후왕의 특징도 있어요. 여기 보면 독자적인 기념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기념법은 연호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연호라는 거는 나중에 한문일 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요때 기념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통치 지역 안에서 뭐 왕 몇 년,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게 기념법이야, 기념법. 그래서 뭐 연호라보다는 그 자기가 이제 통치 뭐 해공왕 2년, 해공왕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서나 이런 역사서에 적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 거고 독립된 관료기구를 지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태부와 행정을 총괄한 삼국의 임명권만 가질 뿐, 이들이 사실상 독립왕국이나 다름없었고, 왕국과 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진대 9년제를 채택했는데, 이렇게 이제 봉건제 9년제를 이제 병행하는 통치구를 군국제로 한다. 그래서 여기 군국제를 보면, 자, 일단은 크게 동쪽 지역과 서쪽, 그러니까 장안의 서쪽 지역은 9년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장안의 이제 동쪽 지역은 봉건제를 실시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연제와 군국제를 플러스 시킨 것이 군국제인데, 자, 이 군국제가 언제까지 계속 가냐? 경제 때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 군국제가 해체되죠. 물론 해체됐다고 해서 아예 그냥 형식 없어진 건 아니라 형식만 남아 있어요. 형식만 남아 있고 실제 내용이 없어졌죠.
7차 그 5초 7구에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경제 때 이 5초 7구에 난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 봉건제도에 이제 권한을 뺏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었던 한무제 때 봉건제도의 그 제후들에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무제재 정책을 거쳐갖고 군국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형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형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후부터는 실질적으로는 9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한초에는 103개의 군군이 존재했으나 그중에 한 조정이 직접 장악권 15개 군에 지나지 않고 왕국의 크기는 한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점했다. 그래서 3분의 2가 거의 이제 뭐냐 군국 봉건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건제 부활이나 다름없는 이 군국제를 유방 왜 도입했을까? 두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외워 두셔야죠. 첫 번째 요인은 진나라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란 세력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범병이라고 해서 보통 항신의 울타리를 이제 하고죠. 항신의 울타리를 이제 이게 그 제후들이 이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후들이 이제 왕실의 울타리를 해줌으로써 왕실을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날의 칼이죠. 왜냐면 보호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칼끝을 안으로 눌러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봉건제도가 이제 실시할 때, 그 후에도 봉건제도가 이제 뭐 서진식이나 명나 초창기 때 잠깐 실시했거든요. 그때도 했던 논리가 뭐냐면 항신 울타리가 되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항신 울타리가 되는 것보다는 항신한테 칼을 거둬갖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진 때는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명나 때는 정난의 병 같은 것도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만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성제후도 임명했죠. 그런데 이성제후를 제거하고 나서, 유방이 이건 이제 종실로 다 바꿨어. 그러니까 유씨도 다 바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울타 역할을 해줄 무리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종시에 우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는데, 이를 감안해서 궁극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있고 앞에서 이성제후에서 그 당시 그 동성제후로 바뀌었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반란군을 조직할 때 이미 각제 독립국 왕국들이 존재. 이들을 통해서 왕을 추인해주면서 통일을 성취한 한왕제 성립 과정이 문제였다.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그 초나라를 물리친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의 도움을 받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성 왕국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아까 이성을 세웠던 뭐 한신, 팽월 이런 영포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들 하나 제거하면서 동성 왕국을 다 바꿔놓죠. 그리고 이제 이성 왕국이 나온 거는 저쪽 그 남쪽에 있는 그 뭐냐면 뭐 남옥이라든지 이런 등등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다 동성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궁극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안 나온 게 초창기 때 이성은 임명했지만 동성 유씨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챗GPT를 한번 물어볼게요. 한나라 유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군국제를 실시했잖아. 근데 이 군국제를 실시할 때 왕들을 처음엔 을 임명했는데 뭐 한신이나 팽월이나 그 유씨가 아닌 다른 성을 임명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이들 제거하고 유씨성을 다 임명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그 과정들 그 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좋은 질문이야.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인데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 먼저 큰 그림부터 잡자. 한나라 고조 유방위 전국시대 이후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운 뒤 처음엔 전국시대 풍습을 어느 정도 이어받아 봉건제를 유지했어. 이걸 흔히 봉건제와 군연제 병행이라고도 불러. 쉽게 말하면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 다스리는 군현제와
공신이나 친척들에게 땅을 주어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섞어서 쓴 거지. 처음 유방은 큰 공을 세운 신하들, 한신, 팽월, 경포 같은 들에게도 왕으로 봉했어. 이때는 유씨가 아닌 여러 다른 성씨들이 왕이 된 거지. 왜냐면 이들은 사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 보상과 안정을 위해 크게 봉할 수밖에 없었어. 비유하자면 유방이 조직 보스를 하고 있는데 같이 목숨 걸고 싸워준 핵심 행동 대장들에게 너는 부산, 너는 대구를 맡아라 하고 지역 보스를 주는 셈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는 이 신하 왕들이 너무 강력해졌다는 거야. 한신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팽월은 경제력과 지역 세력으로 유방본과 못지않게 커진 거지. 결국 유방 입장에서는 중앙 집권을 위해 잠재적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온갖 명분, 반역 모의, 밀고, 무고 등등을 동원해서 하나씩 제거했어. 한씨는 모반 혐의로 제거되고 팽월도 결국 죽임을 당했지. 그리고 유방은 자신이 죽기 전에 확실히 해두려고 앞으로는 왕을 세울 때 모두 유씨 일족으로 세웠어. 이러면 왕들이 서로 사촌, 형제, 조카들이니까 충성심도 높고 설령 반역을 해도 완전히 다른 씨족이 왕이 되어 나라가 갈라질 위험은 줄어들잖아. 다시 비유하면 이제 조직을 전부 친형제, 사촌들로만 구성해서 피로 묶어버린 거야. 결국 이렇게 해서 유방은 천하를 유씨 가문으로 완전히 고착시켰고 이후 문제 아들 때 5초 7국의 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다 유씨라서 완전히 나라가 찢어지는 일은 없었어. 혹시 여기서 그런 봉건제와 분열 자, 잘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이제 항우는 전례 반성에 진나수 장안을 이제 정했다. 전례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어, 수도는 항우의 전례를 반성해. 그러니까 항우의 전례라니까 요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자기가 분명히 간중을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중을 버리고 저쪽 그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간중 빈자리를 그 항우가 이제 유방이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항우를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용을 반성해서 그 당시 이제 진나수였던 장안을 정했다.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죠. 근데 함양 부근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양,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장안, 당나라 때 장안이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뭐 신시가지, 구시가지, 뭐 그 정도 그 개념인데. 자, 하여튼 장안을 정했다. 그래서 장안은 예전부터 이제 진나라의 이제 수도에 위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죠. 그래서 이 왜 장안을 정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 장안 부근에 위스부지가 있어. 위스부지는 한화강 그 하류 지역이 이제 한화강 상류죠. 예. 상류의 이제 그 지주로서 그 여기 있는데 여기 위수인데 요게 이 위수를 감싸고 이제 그 평야지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비옥가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는 또 사천분지도 있고 주변에 또 산맥도 있어. 그래서 산과 강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천연의 요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어적 요인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냐면 비옥한 토지 그리고 조언의 편리성 등등의 이유로 이 장안을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역대 왕조의 이제 수도 중에 제일 이제 많이 정하는 것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낙양이죠. 중원의 중심지 낙양. 두 번째가 장안. 그 다음에 금나 이후부터는 북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 수도였죠. 자, 하여튼 장안은 군사적 성격을 갖는 고대 도시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 소화나 숙송통 등에게 한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제정하게 했고 한왕조는 인역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전투에도 큰 힘을 발휘했지만 통일제국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성육과의 이제 하는 행정 능력과 법치를 철저히 시행했던 진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인역 집단들이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진대의 것을 계승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을 뭐 세 개도 주겠다고 이제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정치의 퍼포먼스고 실질적으로는 진나라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물론 100% 계승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심한 거는 좀 약간 다듬어서 계승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진의 법술 통치가 재등장했고 무질서한 군신 관계로 재정립되면서 유방은 황제로서 위엄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배 왕조의 통치도 점차 궤도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여기 안 나왔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육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가. 육가는 이제 그 신동기에 나와 있는데 육가는 이때 이제 그 창업할 때 유교주의라는 걸 한무제한테 이제 좀 약간 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말로 하죠. 예. 그래서 말 위에서 뭐냐면 잡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마상에서는 천하를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유교를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을 했는데 한무제는 그걸 뭐 겉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통치 정책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유교가 이제 통치 이념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무제가 아니죠. 한 고조죠. 말 잘못했네. 한 고조 때는 그 유가가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한무제가 아니라 그 한 고조예요. 예. 한 고조 때 이 유교주의를 이렇게 권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고조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이제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가가 이제 뭐냐면 그 정치 인형을 받아들인 거는 한무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대부분은 이제 항로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 항로수를 했다. 항로수는 도가와 법가의 어떤 플러스죠. 예. 그래갖고 언어 성까지는 이제 그 뭐냐면 백성들을 자유롭게 놔두죠. 예, 그래서 내버려두고 생각도 잘 안 걷고 그렇지만 이 법이 정하는 그 선을 넘을 경우에는 완전히 뭐냐면 법가시고 처벌하는 이런 방식이 항로술이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몇 개 못하고 이제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선을 넘을 경우에 완전히 강력하게 통치하는 이런 그 뭐랄까 레거티브 시스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진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딱 저희 그것만 하라고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통제하는 방식에 반해서 그 당시 한나 같은 경우에는 딱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 다 허용하고 그 선만 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착수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경제 재건이었다. 그래서 진의 강혹한 법치로 궁핍해진 농민은 대부분 지난 교체기에 벌어진 전쟁으로 유랑이 되었고 농경지에 항폐화된 곳에 방치되었다. 고조는 농민생활 안정과 농업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종군했던 군대를 해산한 병졸로 기양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적과 연공에 따라 노역을 면제시키거나 소규모 토지를 주어서 농업에 전전통을 했고 전란을 피해서 도망했던 유랑민들에게 원래의 경지와 택지 소유를 인정하여 노비를 해방하여 농경과 개간을 장려했고 진해 법을 대부분 이제 폐지하고 관리에게 간대하게 대처할 걸 명령하는 등 농민의 보호와 육성을 진정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법치적인 그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부족함을 진나라 법에 의해서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진대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법술 통치가 이제 재등장했다는데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뭐냐면 법을 그대로 계승한 게 아니라 100% 계승한 게 아니라 그 법 중에 가혹한 법만 없앤다. 가혹함. 그래서 그 뭐냐면 간단하게 처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법을 정하 놓고 그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몇 가지만 정해놓고 이제 금지시킨 다음에 나머지 다 허용하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의 법을 이제 법을 어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걸 했죠. 그래서 그 법을 정해놓고 가드라인을 이제 만들어놓고 거기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그렇지만 그 밖으로 넘어가면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고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딱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좀 약간 그 포지티브 시스템이 되면서 뒤에 건 네거티브 시스템 한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은 그대로 계승했지만 가혹한 법은 없애고 그 다음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허용해주는 그런 내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과 더불어 후식을 취하는 이걸 후식 정책이라는데 이 후식 정책을 기반했던 것이 항로수이다.
그래서 이 학문수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항고조부터 해서 경제까지 이제 그 있는데 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통치에 기반 수습한 고조에게 가장 현안이 대두된 것은 강대한 영토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며 자치가 인정된 이성 제후왕의 존재였다. 자, 지방 공권력 이들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조는 모방을 구실로 삼아서 차로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착수했어. 그래서 이성에서 동성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죠. 결국에 즉위 후 수년 사이에 7명의 이성 제후 중 거리가 멀고 국력이 약했던 장사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모반의 빌미로 제거했고, 대신에 이들 지역은 종신의 유신, 유씨 일족을 봉건함과 동시에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불문을 남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성 제후왕들, 그러니까 제후왕도 있고 여두도 있죠. 근데 여두는 어차피 이제 통치 지역도 적고 그냥 복로만 받으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제후왕들, 큰 세력 제후왕들 건져가지고 결국에 몇 개를 제외하고 장상이나 저 남원왕이나 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동성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예. 아까 이제 이사가 통일 후에 봉건제도 위험한 그 내재 위험성이 있는데 그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헐 쪽이 같은 이제 뭐냐면 헐통이 그 핏줄에 가깝다 보니까 어차피 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처음에는 그게 됐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면 제 혈통보다는 자기 지역의 문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거야. 어차피 혈통은 뭐 5대손, 6대손이면 난 모르겠고, 그 옆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고, 같이 이제 호흡하고 소통했던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멀어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봉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상관관계 멀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분립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부제 때나 경제 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5초 7구의 난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나라 때부터 그 유방까지 한번 좀 설명했고요. 자, 요거 관련된 동계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동계 진나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진나라가 육국의 통일한 배경이 뭐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읽기 전에 한번 좀 요 내용을 이제 개요를 해보면 일단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욕구에 대한 증대가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 각 나라를 떠나서 이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 시장권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각국이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 좀 그만하자. 그래서 통일 논의가 이제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면 통일 논의는 이제 뭐냐면 통해서 이런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각국이 통일돼서 이제 뭐냐면 전쟁 그만하자. 뭐 그런 논의가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통일을 누가 이뤘냐? 결국엔 그 통일하는 거, 평화라는 거는 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힘에 의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 힘을 갖췄던 나라가 진나라죠. 진나라는 상하의 범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또 진나라가 또 통일할 수 있었던 게 상하의 범법 외에도 간중의 지휘적 이점이죠. 예, 앞에서 얘기한 그는 간중의 지휘적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통일하겠다는 의식은 밑에는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중화의식이 전국시대 때 거쳐서 확대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초나, 오나, 월이나, 서북방의 지나, 원래는 야만족, 여기 있던 그 민족들이 같은 이제 민족이다라는 중화의식을 이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면서 하나로 합치자라는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등등등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그 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해 시황제는 그 당시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500년간 분열시대를 끝내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완성했다. 이게 BC 221년이죠. 그래서 진시황의 부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장양원설이 있고 여부지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부지설이 좀 약간,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좀 약간 쇼킹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기능고나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진이 전국 치는 가운데 문명이 가장 뒤떨어지고 사회경제 환경도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닌데도 문화 경제 선진국을 제치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 면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는 진이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첫째, 이렇게 나와 있죠? 진의 통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황의 범법과 시황제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전국시대 형성의 통일론의 배경을 소홀히 다룬 면이 없지 않다. 물론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은 진임에도 틀림없으나 전국시대 사회적 배경을 볼 때 통일의 전신함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미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전국시대 때 극심한 전쟁의 참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에 대한 연호가 비공의 논리. 비공은 이제 뭐 대표 묵자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비공의 논리가 맹자, 묵가 같은 제자백과 소설에서 이제 짙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당시 통일을 하자 하는 논의가 일어났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은 강자 중국 사에도 있고요. 그다음 동계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일부. 그다음에 그 사화사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화사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자, 특히 이제 전국시대 때 경제적 발전 후 각국은 그들의 통치 지역을 초월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거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물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제 물자들 각국에 생산할 필요 없죠. 각 지역에 맞는 각 국가에 맞는 비교 우위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갖고 이게 시장에서 이제 교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전국화되고 하나 묶어지면 따라서 이게 국경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그렇게 번거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 통일 욕구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경기 항공은 여전히 7국이 국경을 초소를 설치하고 인위적인 관세 장벽을 만들어 경제 활동을 어렵겠다. 또 각국의 화폐와 동양의 브이치도 그 당시 여러 가지 불평등을 가중시켰으니 경제 통일을 더욱 열망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여기서 앞에서 이제 중환한 개념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통치 영역을 초월해서 하민족, 중화민족의 동률시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보편적 역사 정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사망 오제를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역사를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중화의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자, 언어, 공동조상을 바탕으로 한 하, 하, 하가 또는 중화의식이며 아울러 방방 여러 이민족도 많이 윤적에 낮춰 보기 시작한 중화주의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위 관념이 어느 시대에 형성된 하위할 수 없으나 전국시대에 이미 성숙한 단계로 존재했고 자, 이와 함께 전국시대에 들어서 서북 지역의 북방민족, 특히 홍노족의 침입으로 한민족은 끊임없이 시달림을 걷게 되면서 중원의 한민족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정부의 출현을 열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 그런 중화민족의 어떤 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상황의 범법 실시죠. 그래서 상황의 범법 실시와 진해의 부국강경책을 이제 빼놓을 수는 없었는데 2차에 걸친 상하이 범법은 서북 쪽에 치우쳐 있던 후진국 진이 이작 정부의 강제로 부상할 수 있었고 그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은 통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상황이 마련한 능력주의적 신분 질서를 따라 국가는 재산과 권력의 재분배에 실현할 수 있었고 인민의 직접 지배가 용이했다. 자, 이 과정에서 토지, 부세, 요역의 분배와 함께 능력에 따른 인민의 신분 상승이 계속되었고 따라서 생산량은 크게 증가될 수 있었으며 그 가문을 중시하던 봉건적 계급 사회에서 탈피하여 활기 넘치는 인민의 능력주의 사회가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진나라 때 그들 상황의 그 어떤 범법 중에 군국 수작제가 있죠. 네, 군공수작제. 그래서 군사력 공헌에 따라서 자학을 이제 주는 그런 제도가 대표적인 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는 날은 인센티브를 잘 줘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 가서 열심히 또 싸우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간중의 지정학적 요소도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진해 중심은 간중 지방이었고,
사방에 요새화된 천의 요충지로서 다른 육국에 비해 국가를 방어하는 면에서 대단히 유리했다. 그래서 이 간주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죠. 지정학은 지리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단순히 공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떠나서 그 위치와 여 주변에 있는 어떤 세력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일종의 그 역학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와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중국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미국, 뭐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 둘러싸이지 않고 저쪽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경제력이나 인구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 지역 강국으로서 이제 무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변의 나라가 다 뭐야? 중국,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우리보다 등치가 더 큰 나라들이죠. 경제력도 이제 더 크고 거기다 이제 미국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치안대나 이런 것들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거기는 멀지만 실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종의 약소국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 실제로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저쪽 아프리카에 가면 지역 강국으로서 이제 뭐냐 존재감이 뿜뿜 올릴 텐데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런 그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의 세력권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약소국처럼 이렇게 인식을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이라는 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사학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특히 이제 진해 선진 문화 문명지대가 아닌 서북방 후진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도 이 법가주의가 이제 가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국강의 요인이 되죠.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은 기득권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 상당히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순박해서 명령을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경우에 법가주의가 가감하게 추진할 수 있고 원래 법가라는 것은 중원에서 나왔잖아요. 한의 중에서 이제 법가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다 나왔죠. 뭐 이사나 한비자나 상황이나 다 이제 뭐냐 중원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잘 먹혀야 되잖아. 이게 근데 진나라 때 이게 잘 먹혀야 되군요. 예, 이거는 이제 진나라의 어떤 이제 후진성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황제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앞에 이제 한의중 내용하고 좀 많이 겹쳐 있지만 일단 이제 한번 볼게요. 천안을 통일한 시황제 통일정책은 그 기본과는 법가주의 바탕으로 항제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항제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시황제는 우선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래에 사용했던 왕의 칭호를 버리고 통일제국의 천자에 걸맞는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자와 황제도 동시에 사용했는데 뒤에도 있지만 천제는 주로 대외적인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중화민족을 벗어나서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관계에서 천자는 용어였어요.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고 청명을 받고 중화와 그 주변의 이민족을 통치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간접 통치지만 주변의 민족을 그래서 이때 대외적으로 이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날 때 옥세를 사용하죠. 옥세. 예,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옥세가 있어요. 옥세. 그 다음에 항제라는 것은 대내용이죠. 예. 그래서 대내용에 맞는 또 옥세가 있어요. 그래서 옥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천자에 맞는 옥세, 그 다음에 항제에 맞는 옥세 이렇게 해서 옥세가 따로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천하를 지배한 유일 지배자는 강한 자부심을 내세웠다. 자, 시황제는 항제국에 걸맞게 스스로 지민이라고 하고 항제의 명령을 또는 조라하여 그 권위를 더욱 높였다. 자, 또한 왕의 업적에 따라서 신하가 논의하는 아여 정하는 시호제를 불경하다는 거 폐지하고 그 대신에 세제를 택했다. 시황제가 이제 1세니까 이거 시황제가 처음이니까 시황제를 하고 그다음 2세 항제, 3세 항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항제 상징으로 옥세제를 마련했다. 자, 이와 같이 항제 지배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침투시키고 강력한 이제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나라 이래의 봉건제를 벌이고
그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육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신하들 알곤 군현제와 봉건제의 장단점을 논의했는데 승상 왕가는 봉건론을 주장했으나 정의 이사는 춘추 전국시대 혼란이 봉건제의 그 원인이 있음을 들어서 군현제를 내세우자 결국 시황제는 군현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현제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전국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군현제는 신시황 때 처음 실시한 정치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 봉건제도와 종법질서 해체됨에 따라서 춘추 말기 때부터 전국 초기에 이미 군현제적 지배 질서가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걸 이제 뭐냐면 전국화시켜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시황제다라는 거죠. 자, 그는 전국을 36개군으로 나누고 군할에 현을 두고 장관인 군수와 현령을 중앙에 파견해 통치했다. 자, 이들 지방 간의 임명권은 황제가 장악하고 있었고, 관료는 황제의 이제 수족처럼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 자, 전국을 통치하는 이제 그 중앙재정의 행정기구는 기구를 보면 행정을 담당하는 승상, 감찰을 받는 어사대부, 그 태의가 있는데, 이 상공이라는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춘추 전국시대 때. 근데 춘추 전국시대 때는 주로 이제 왕의 이제 공의 주변에 있는 내조 기관이었죠. 비서 기관인데 이들 기관이 이제 점차 힘이 강해지면서 외조화됐다. 그래서 이제 상공 국영제도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해 중앙과 지방의 관료 조직은 최종적으로 황제를 정정화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곧 법령으로 중앙행정기구는 물론이고 지방의 말단까지 법령이 시달되는 전제주의적 중앙집권 체제가 처음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이와 같은 황제 지배체제 확립과 병행해서 시황제는 경제, 사회, 문화적 통일 정책도 추진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키워드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각국에서 사용했던 도량형, 화폐, 차계를 통일해서 경제적으로 원활히 했고 문자 통일도 이룩했다. 그래서 화폐는 반량전, 방량전이고 문자 통일은 이제 전서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지방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던 구귀족이나 부우 등 12만 명을 군이나 수도 함량을 이사시켜 3인시켜 시민 지방세력을 약화시켰고요. 그러나 시황제 이와 같은 내용과 법가주의 통일정책의 필연적으로 법가를 제한 제자백과 사상이 반대에 부닥쳤고 이 중에 육아의 반대가 가장 강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시황제는 이사의 건의로 한국인과 사상 탄압을 단행했고 그 앞에서 언급한 붕서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붕서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뒤에 주 12번에 있긴 있는데 이때 이제 뭐 농업이나 점도, 역경, 의학책, 진나 역사설 제한, 시험설 제한 모두 불태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생 460명 생매장인데 이거 갱유하는데 실제 유생들 겉에 이제 걸려갖고 한 거고 실제로는 방사들, 그러니까 신성학회 방사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유생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황제의 이제 이러한 학문과 사상의 탄압 정책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절대성을 구현하고 아울러 통일 제국의 이상을 법가주의적 엄형주의를 완성했다는 강한 의지를 담겨져 있다. 자, 풍속행위는 후세의 사상 탄압의 대명사가 되어서 시황제를 폭군의 원흉으로 낙인 찍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 자, 시황제가 또 자신의 권위를 가시한 목적으로 아방궁이나 여상릉 같은 걸 이제 조용했고요. 자주 지방에 순행하면서 그의 위험을 직접 육국민에게 가시하기도 했다. 자, 이와 함께 시황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도로 공사를 단행했고 전국적인 고통망을 구축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치도를 건설했다고 해요. 치도 건설. 자, 그래서 이제 수도 함양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 확트인 도로 건설에 힘을 쏟았다. 자, 안으로는 통일 사업을 수행하는 편, 박근은 적극 대외 경쟁을 했는데, 자, 서북 지방에 있는 홍도는 그새에 강해서 이웃인 동호, 월지에 대입을 하면서 자주 이제 중국 북병을 침입했고요. 그에 홍노와 인접하고 있던 진이나 월이나 연 등 각국에서 장성을 쌓아서 방비했다. 시황제는
천하통일의 장군 모명 하여금 홍루를 북으로 몰아내고 종래의 이제 장성을 수축 연결하여 이른바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의 남방이 민월, 그다음 남월 이렇게 있는데 민월은 원래 복동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원은 강동 강서 지역에 있었던 거죠. 네, 월족이 살았던 그 지역인데 요걸 평정하고 남해, 계림, 상 이렇게 세 개 군을 설치하고요. 50만 명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복권을 점령해서 그 당시 민중군을 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는 역사상 그 처음으로 통일제국의 완성뿐만 아니라 북은 만주, 몽골에서 남은 인도지나 반도에 이르는 대영토를 확보했고 진의 국명은 널리 사방으로 이제 전파돼서 진화라는 명칭이 있다. 진나라가 이제 해갖고 진화가 된 거, 와전돼갖고 그래서 차이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차이나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적을 때 진화라고 하거든요. 진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진화라는 명칭을 썼어. 차이나도 썼고 이걸 한자 의문을 옮기면 진화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엔 진화라는 말 잘 안 쓰죠. 일본 애들이 이 진화라는 말을 좀 왜곡해서 썼죠. 어찌 전하다는 그 의미로 썼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싫어해. 여기만 그래서 차이나는 쓰는데 이 음찬 진화는 이렇게 안 쓰죠. 하여튼 이 진화, 차이나 요 말이 이제 뭐냐 진해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진해 통일과 항제 통치 정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근데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의 중에 없는 내용이 이제 동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의를 되게 이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다. 앞에 이제 뭐 은나라, 주나라는 통일 제국이 아니었죠. 자, 두 번째는 항제 지배 체제를 항해했다. 그 밑바닥에 했던 그 9년제 어떤 이렇게 학산도 있고 세 번째는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농경지대를 이제 확대시키고 이 만리장성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 군사적인 어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요걸 이제 경계도에서 농경지대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북쪽에 있는 유목지대로 나누긴 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지나간 말처럼 중국 영토의 원형을 이루죠. 영역을. 그러니까 이때 원형이라는 것은 한족이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해 통일제국은 불과 15년간이었으며 시황제가 사망하자 곧 와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며 시황제 통치 스타일은 이후 역대의 이제 통일제국의 전제군주에게 답습되어 통치 전역으로 계승되었다. 자, 진해 통일에 갖는 역사적 의의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 수련이라는 사실이다. 자, 은주시대 때 시족공동체에 기반한 읍제국가가 전국시대 때 영토국가가 발전하면서 진해에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형성한 역사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해 통일은 항제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항제 체제는 진해 시황제에 시작되어 청나라 망할 때까지 2000년간 계속되어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었다. 이처럼 항제 지배체제가 장기간 계속된 이유는 중국의 역사에는 세계에서 어디서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항제 지배체제의 근간이 되는 9년제의 완성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친이 주대의 이제 봉건제를 버리고 관료제를 기본하는 군연제를 채택하여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를 확립한 것은 국가 통치 방법의 커다란 발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혈연 기반한 시조적 봉건체제는 지방 봉건적 성격에 인해서 제국 통치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도시국가 통치도 사실상 힘든 제도였다. 자, 항제 체제는 2000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군연제적 관료 지배체가 뒷받침한 데서 비롯되었다. 자, 진해 통일제국 영역도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통일을 완성한 진해 국토는 만량성 경계로 하는 농경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 영토의 고정화를 이룩한 점과 중국 영토는 이후 분열과 통일시대에 엇갈리는 과정에서 국경선과 확대의 축소가 있었으나 대체로 진해 통일 영역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나라 통일에 갖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시황제가 이룩한 노은 통치체제는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중앙집권 통치제의 중요한 틀이 됐다. 그래서 후에 이제 유가가 집권을 하더라도 유가적 통치자들 입장 올 때도 시황제를 막 비난하죠. 나쁜 놈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들의 통치 방식들은 다 그 상당수가
시황제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문제 때 잘 나타나죠. 한 문제는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통치 방법은 뭐였죠? 법가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종래 시황제에 대한 평가는 폭군의 대명사처럼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분열시대에 끝맺고 통일을 완성한 절대 군주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런데 시황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대 이후 육아주의에 의해서 마련된 비판이었지만 시황제의 철저히 비판한 이들 육아적 통치자들도 시황제가 마련한 통일제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중앙행정제도를 비롯해서 군현제도와 대원정, 호화로운 궁정의 조용과 토목사업과 왕위 계승들을 답습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황제 지배체제 구조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그 황제 권력과 옥세와 권위가 있는데 황제 6세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진시황이 옥세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옥새가 6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황제용,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이 3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3개는 만인인 제사, 그러니까 천자용이죠. 대예용이죠. 대예용이나 하늘 제사를 지낼 때 천자로서 이제 청명을 받은 사람이죠. 천자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옥새 3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옥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아마 이제 그 강제 중국사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른 논문에서 이제 그 요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옥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 뿐이지, 이 옥새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정도 그냥 옥새가 있고, 옥새가 6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3개는, 그 국내 정치에 이용했고, 항제로서, 3개는 천자로서 제사나 국외적인 요소, 그 국외에서 이제 사용하던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사용한 억세였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항제 6세는 제도를 보면 한해 항제가 항제로서의 기능과 천재로서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는데, 항제는 국내 정치상으로 공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천자는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항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군주의 천지신이 제사할 경우에 권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상제에게 이제 명을 받은 사람이, 청령을 받은 사람이 천자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늘 제사를 지낼 때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천자라는 명칭을.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관련된 옥새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옥새라는 것은 대권을 계승한 황제의 정통성과 함께 청명을 받드는 천자의 권위와 정치적 수장으로서 황제의 절대권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진나라 때 이런 이제 뭐냐면 통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